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창업의 제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사업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투자 라운드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고요.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목적입니다. 오늘 강의 목적은 투자 라운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투자 유치 타이밍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준비 전략을 숙지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고요.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강의 흐름을 보면은 첫 번째는 제가 투자 라운드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투자의 타이밍이 언제가 적절한가 그 다음에 투자사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그 설명을 좀 곁들인 다음에 오늘의 원픽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투자 라운드의 이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정말 오래전에 그 뜬금인포라고 하는 그 영상에서 이제 창업백과사전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VC가 무엇이고 투자 단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뭐 대략적으로 스타트업의 성장 곡선이라 그래서 이런 일반적으로 보기는 좀 힘든 여러분이 평소에 보지는 않은 약간 그런 애매모호한 곡선을 그렸는데 이제 보통 이제 여기를 이제 데스밸리로 잡아가지고 초기에 이제 데스밸리에 빠지려고 하다가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갔을 때 이런 곡선을 그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의 라운드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2년 전에는 조금 약간 표준화된 그러니까 그 투자도 그렇고 이제 창업도 그렇고 이제 정부 지원 사업도 그렇고 이게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 형성되는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만의 어떤 투자 스타일에 대한 문화가 형성돼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투자 스타일에 대한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팁스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팁스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투자사들이 이제 이런 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끼고 실제로 회사의 어떤 그 스타트업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같이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도 되게 전략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팁스 바우처가 없는 투자사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게 있는 회사랑 이제 같이 껴가지고 뭐 공동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K-스타일의 어떤 그 독특한 그 투자 문화가 형성이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되겠고 전체적인 틀이나 형식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또 2년 사이에 달라진 게 있어서 이번에 한번 새롭게 조금 정의를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J커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J커브라고 하는 게 이제 뭐예요? 결국에는 초기에는 굉장히 더딘 곡선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급성장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스타트업이 영문자 J랑 똑같이 생겼다. 소문자로 써야 되나? 이런 J랑 똑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J커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거는 극히 일부에 대한 얘기고 이제 보통 J커브라고 해도 보통 이렇게 완만한 형태의 이제 J커브를 그리는 또 이게 제가 좀 가로를 좀 길게 늘려놔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즉 초반엔 느리지만 나중에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이런 이제 성장 곡선이 이른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스타트업의 성장 곡선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이런 쪽에서 하는 세미나나 실제로 거기에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이 J커브라고 하는 걸 항상 얘기하고 스타트업에 가야 될 길에서 얘기하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스타트업 성장 곡선은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는 맞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한 방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요것만 딱 맞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추락을 하는 시점에서 버텨내지 못하면은 그때다 나가 떨어지는 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폐업이나 이제 망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추락을 해도 다시 이제 어떻게든 올라가게 되는 이제 이런 이제 그래프가 이제 올라가면 또 갑자기 또 우리 크는구나 그랬다 훅 떨어지고 이런 이제 고통의 시간을 이제 계속 겪는 게 스타트업의 대부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엑시스를 했던 뭐 성공 사례들이나 이런 스타트업들도 보면은 분명히 힘든 시기가 있었고 되게 지랄맞은 시기가 있었어요. 뭐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고 저는 이제 그런 기업들의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건 제가 일반 강좌에서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좀 이제 특강을 들으시면 조금 그런 사례를 제가 얘기는 해드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공개적으로 하긴 그래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어쨌든 실제 스타트업의 성장 곡선은 이럽니다. 이게 혹시라도 어떤 분이 이게 타입이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여긴 역행을 하냐 이러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 그냥 그냥 이렇게 엉망이다. 이렇게 개판 5분 전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뭐 시간을 역행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뭐 따지지는 마세요. 어쨌든 이렇게 막 갑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뭐 이것도 굉장히 좀 과장을 한 건 거고, 제가 이제 투자자의 관점이 아니고 이제 창업 보육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키우는 인큐베이팅을 주로 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창업자들, 굳이 뭐 제가 가르치진 않지만 가끔 와가지고 저랑 얘기하고 식사하고 뭐 멘탈 힐링하고 가는 그런 이제 수많은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 친구들의 추이들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뭐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이거는 정말 이 정도면 정말 기구한 인생인 거고, 뭐, 이 정도까지 막장은 아니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뭐, 좀 이거보다 좀 더 많은 굴곡이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우리 가르침 하에서 본인도 스스로 이제 할 길을 찾아가지고 투자 받을 때 받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은 대체로 초반에는 조금 고생하다가, 이제 프로토타이핑하고 뭐 이런 기간에 고생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조금 그 제이커브 같은 그런 급성장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제 나중에 크는, 대략적으로 요런 뭔가 어디선가는 본 적도 없는 이런 이제 스타트업 성장 곡성이 이제 보통 안정적으로 가는, 적어도 진짜 완전히 맨바닥에서 자본금 하나도 없이 시작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리는 곡선은 대체로 이런 형태의 밸류에이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엔 좀 힘들고 나중에 이제 쫙 가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연구실 창업이나 특허 같은 거 이미 있는 그런 연구실에서 교수님들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거의 제이컵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제이컵을 가다가 사이에 이제 약간 굴곡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건 조금 차이가 다른 게, 뭐 예를 들어서 연구실 창업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특허를 갖고 있고 논문을 다 써가지고 검증된 걸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제로 베이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리그, 스타트업 메이저리그에서 출발을 하는 분들이고, 물론 그분들도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거의 걸음마 수준으로 아장아장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걔중에 본인이 직접 사업하겠다고 나서지 않고 좀 현명한 그런 이제 그 CEO들을 잘 영입해가지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업 꾸려가시는 분들은 제이커브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비즈니스건 테크놀로지건 어느 쪽이건 간에 어쨌든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나는 진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혹은 뭐 내가 기존에 뭐 장사는 해봤지만은, 뭐 이런 장사 같은 사업들은 해봤지만은, 또 일반적인 그런 예전에 제조업 같은 사업은 해봤지만은, 이제 스타트업과 같은 그런 투자나 어떤 외부의 어떤 그 자금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처음에 이렇게 좀 주춤하다가 쫙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고, 그것도 이렇게는 아니고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투자 단계가 나오게 돼 있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초반에, 진짜 초반에 아이디어 단계에서, 아이디에이션 단계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뭔가를 하는 요 단계가 이제 태동의 단계잖아요. 이때가 바로 시드 단계라고 하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초기 창업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초기 창업자의 단계를 넘어가서 안정적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시제품이 나오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반응을 인정받거나, 아니면은 뭐 당장 매출이 안 나오는 기술 기반 창업이라고 한다면 뭐 투자자들한테 어떤 기술 가치를 그 기업의 가치를 이제 인정받는다 그러면은 그 시점에 이제 시리즈 A라고 하는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 C, D, 뭐 E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어가면서 뭐 메자닌 같은 그런 이제 조금 그 다음 단계의 어떤 그런 그 투자 프로그램도 이제 만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PO라고 하는 이제 기업 그 공개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가는 그런 이제 곡선을 그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IPO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뭐 엑시 중에 M&A도 있지 않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업의 성장 곡선 중에서 이제 투자 유치에 따른 라운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M&A는 이제 엑시트에 관련된 거고요. IPO 기업 공개라고 하는 거는 엄밀하게는 이제 역시 주식 투자를 하는 그 대상을 일반 투자사에서 이제 대중으로 확대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장이라고 하는 건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나중에 제가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어쨌든 IPO라고 하는 것도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투자 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뭐 프리에이나 이런 것들이 요 이어주는 걸로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상적인 투자 규모상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완전 극초기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정도의 그런 이제 창업 기업에다 투자를 하는 거 이제 엔젤 펀드라고 얘기하고요. 이 엔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한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1억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3천에서 5천 정도를 보통 이제 엔젤 투자로 이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 선에서 한 1억 정도까지 가는 거를 보통 시드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이것도 조금 그 어폐가 있는 거는, 옛날에는 시드 투자도 한 몇 년 전에는 정말 그 투자 문화 자체가 개판 5분정이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약간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그건 아마 상품 특강에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시절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그 당시에는 3천만 원을 시드 투자로 하겠다는 그런 양아치 같은 투자사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제가 왜 양아치라 그러냐면은 뭐 터무니없는 조건을 이제 내세운 그런 경우라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이 정도, 한 1억 정도, 그래서 보통 10억 밸류에이션에 한 1억 원 정도, 한 10% 정도를 주거나, 아니면 10억 밸류에이션에 5천만 원, 5억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낮은 데가 아니라 7억 밸류에이션에 10%에서 7천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시드 투자 레벨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시리즈 A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이 이제 성장하는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보통 10억에서 50억 규모, 그 다음에 시리즈 BC에서는 뭐 100억 규모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는, 이게 이제 통상적인 투자 규모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1억 정도에서 시드 투자가 끝난 다음에 시리즈 A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실제로 이제 이 데스밸리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대부분 요 데스밸리에서 이제 이 시리즈 A로 넘어가는 탈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는 시리즈 A 직전의 투자다. 근데 시드보단 좀 다음 단계다 해서 프리 A급에 이제 투자를 하는, 프리 A죠. 프리 시리즈 A죠. 그 A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고, 여기가 통상적으로 5억 전후로 이제 보통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3억에서 5억, 뭐 보통 5억, 6억 이 정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정도를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과거에는 0.5억에서 1억 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시드 투자를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1억 원이고, 그거 외에도 이제 이런저런 그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 뭐 하고 하면은 사실 1억 원 정도는 어디서든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거기에다 플러스 1억을 더 받는다는 데서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은 M&A가 아니고 팁스를 같이 한다는 데서는 의미가 생길 수가 있지만은, 그 팁스를 뭐 누구나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지원 사업이나 투자를 다 받는 것도 아니라는 조건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같은 조건이라면은 굳이 내가 1억 원으로 그냥 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면은 그냥 뭐 지원 사업 받아서 아주 굳이 투자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냐, 이런 개념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회사에 항상 돈은 필요하기 마련인데 1억이나 2억이라는 걸로는 택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명문화되지는 않았던 게, 사실은 뭐 5천만 원 1억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초기에 스타트업의 밸류에이션 자체를 하는 어떤 기법 자체가 몇 년 전만 해도 좀 정확하지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통상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10억에 1억, 그냥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한 2년, 3년 되면서 엑시트 전략도 나오고, 실제로 이제 수익 창출한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 이제 이런 히스토리가 쌓이게 되니까 점점 이제 이 투자사들 쪽에서도 어떤 그런 매뉴얼들이 쌓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드로서 성장을 하려면 적어도 3억 정도가 있어야 나중에 100억대, 200억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구나. 이 기업은 그냥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굳이 시드 투자를 원한다면은 한 1억 이상은 못 하겠구나. 어떤 뭐 신약이나 이런 데는 여기는 시드가 일단 한 50억 받고 시작해야겠구나. 약간 이런 차이점이 되게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최근에는 시드 투자라고 해도 뭐 5천만 원, 1억 이런 걸로 하지 않고요. 엔젤도 많이 하는 경우에는 1억 원급 해주는 데도 많고, 그 다음에 시드 투자도 조금 이제 잘 본인이 준비를 잘 해가지고 라운드만 잘 돌면은 뭐 3억, 4억, 5억에서 시작하는 데 되게 많아요. 거기에 이제 팁스를 타가지고 7억 정도 붙어가지고 뭐 한 11억 정도로 이제 한 2년 동안 자금 확보하는 데도 많고, 거기에서 이제 시리즈 A로 넘어가서 뭐 10억 이상, 100억 이상 받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시리즈 A도 그 창업 기업의 성격, 스타트업의 성격에 따라서 뭐 10억에서 30억이다가 아니고 뭐 50억, 60억, 70억 받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A에서 또 BC로 넘어가는 단계가 대체로 보면은 그 진짜 꾸준히 성장을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지난한 성장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요때쯤 시리즈 A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되게 안정적인, 기업 상태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이때가 가장 불안하고, 그러니까 급하게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좀 불안하게 성장하는 리스크 요소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시리즈 A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를 성장시키는, 즉 직원을 늘리고 매출을 늘리고 공간을 늘리고 계속 개발을 해서 어떤 기술 가치를 늘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의외로 회사 상황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보통 A를 받으면 B, C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B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넘어가는 기업들이 거의 대다수가 있고, 뭐 B까지 못 넘어가는 기업들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기업은 좀 스타트업 치고는 사실은 대표가 운영을 좀 잘못한 케이스죠.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C로 넘어가는 거는 이것도 이제 보통은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는 편인데, 이제 그 단계에서 약간 좀 컨셉이 바뀌거나 어떤 시장이 바뀌는데 그걸 제대로 캐치 못하고 운영진이 이제 삽질을 하거나 그러면은 또 요 단계에서 고꾸라지는 것도 제법 있고요. 다만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제 뭐 한 10억에서 몇십억 정도로 받았는데 이 BC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조금 이 금액이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제 기업이 더 커졌는데 약간 자금 수혈이 안 돼가지고 애매모호한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통 기보나 신보 쪽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사이에 넘어가는 요 A와 BC 사이에서 한 번 더 후속 투자라 그래가지고 그걸 브릿지 투자라 그러거든요. 다리를 놔준다 그래서 브릿지 투자 형태로 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밀하게는 프리 A도 시드에서 시리즈 A로 가기 전에 일종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브릿지 투자라고 봐도 되는데, 근데 이 브릿지 펀드가 프리 A하고는 조금 성격이 요만큼 달라요. 근데 뭐 그 뉘앙스의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 거의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스타트업의 투자 규모는 흔히 얘기하는 10억에 1억은 거의 교과서적인 얘기고, 만약에 그 정도로 투자를 받는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투자를 받는 것 자체도 어쨌든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또 반대로 보면은 이제 조금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도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했으면은 좀 더 받았을지도 모른다. 약간 이런 개념도 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투자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투자의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언제 내가 투자를 받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이미 1편에서 회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언제 우리 회사가 투자를 준비하고 고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는 건데, 이제 엔젤에서 시리즈 A, B, C로 넘어갈 때를 보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그 투자의 단계가 의미하는 게 있거든요. 엔젤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에서 프로토타입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초기 아이디어에서 프로토타입 조금 만드는데 뭐 아주 막 그냥 하이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초기에는 그렇게까지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검증이 안 된 부분들이 많으니까 꼬라박을 확률도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엔젤 투자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보통 뭐 5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이고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요구할 때도 보통주나 이런 걸로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운영권도 조금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요구하는 그런 데도 많은데, 뭐 그 옳고 그름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그런 데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금액도 작지만 그만큼 이제 그 어떤 그 지분율도 비교적 높은,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지분율 뭐 5%에 막 5억 10억을 넣어야 되고 20억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 지분율 10%에 뭐 한 3천만 원 5천만 원이니까 그만큼 이제 나중에 이 기업이 성장했을 때 굉장히 높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죠. 말 그대로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곳이고, 그래서 이제 투자금이 작은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프로토타입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상용화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길을 걷게 된단 말이죠. 그 단계에서 이제 상용화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 프로토타입 고도화를 하거나 구체화를 하는 단계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시드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보통 이 정도 시점에 시드 투자를 해야 이게 어디까지 가겠구나 그 판단이 서고, 그 다음에 이 아이템을 가지고 얘가 어디까지 가겠구나라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통 거기에 적절한 투자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대다수 보면은 여러분은 한 요 정도 시점이나 요 정도 시점에 보통 투자를 받기를 원해요. 근데 투자자들은 대체로 요 정도 시점이나 요 정도 시점에서 투자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은, 요 시점과 요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그런 단계예요. 즉 과거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던 행적, 아이디어에서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가는 행적 안에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돼서 뭔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시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프로토타입을 나와서 검증을 하고 조금 더 성장하려고 하는 시점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은 대충 한 요 정도 시점이나 요 정도 시점에 보통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따쯤을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게 되게 애매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데에는 엔젤을 줄 수는 없잖아요.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여기까지 넘어왔다 그러면은 그땐 더 이상 뭐 3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니까 투자를 하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젤을 줄 수는 없는데, 근데 또 시드를 주자니 이게 너무 하이 리스크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주기 애매하니까 그 비교적 그런 A씨나 A씨들 중에서도 조금 그 어드벤처러스한 약간 이제 그 전투적으로 조금 하는 데들이 이제 약간 여기에다가 조금 더 이제 초기 투자를 해서 미리 알박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요 중간 애매하게 해가지고 약간 좀 그 독소 조항 같은 걸 만드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쯤 왔으면 엄밀하게는 프리 A를 넘겨야 되는데, 이게 또 프리 A를 주기엔 되게 또 애매한 시점. 근데 또 시드를 주자니 이게 또 약간 너무 좀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또 만족을 못 하는 그런 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명확하게도 투자자가 선호하는 투자의 시점이라고 하는 건 프로토타이핑이 아이디에이션에서 프로토타이핑으로 넘어가는 완전 초기나, 아니면 프로토타이핑에서 어느 정도 좀 기업이 만들어지고 커머셜라이제이션 쪽으로 가는 그 단계나, 아니면 커머셜라이제이션에서 스케일업으로 가는 그 단계가 프리 A가 되는 거고, 본격적인 스케일업의 시점이 시작이 된다. 여기서부터 그냥 쫙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리즈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C는 이제 적절한 시점에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차고 뭔가 좀 검증이 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P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자는 보통 이렇게 뭔가 확실한 시그널이 있을 때 딱 요 시점쯤에 투자를 해야 합리적인 어떤 그 가치의 판단이 가능해지고, 합리적인 투자 규모의 금액이 정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좀 예측 가능한 어떤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 또 기업과 같이 좀 앞을 꾸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은 말씀드렸듯이 중간을 잡아버리면은, 이 중간에서 투자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여러분 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그거를 틀을 수도 없고. 근데 그거를 또 틀으려고 하자니 또 거기서 분쟁이 생기고, 또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은 또 돈을 또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 그 밸류에이션만큼 또 주질 않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은 투자도 투자를 받는 것도 사실은 회사의 몸값이 가장 높은 그런 애매모호한 시점에 받아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 투자자가 선호하는 투자의 시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투자의 시점하고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투자 유치도 일반적으로는 타이밍이 있는데, 창업가는 여러분은 보통 돈이 필요할 때 투자를 생각하는데, 투자자는 항상 어느 정도 회수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회수를 할 수가 있는지, 즉 회수율과 회수 기간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가 한번 일단락이 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인데, 여러분의 그 투자 필요 시점이 항상 그 페이지와 페이지 중간에 있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리고 페이지와 페이지의 중간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는 굉장히 높은, 즉 이건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 회사에 시드 레벨을 주긴 애매하고 1억을 하긴 애매하고 10억을 가긴 애매하니까 뭐 한 4억 정도로 일단은 어떻게 절충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우리 회사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하면 10억 가는데 10억 달러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10억 받는 기업은 여러분보다 더 나간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나간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로 간다 그래도 실제로 일단은 이쪽하고 급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냥 돈을 갖고 있다가 막 뿌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투자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시기가 딱 있는데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더라도 투자자하고도 좀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투자 유치가 힘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이건 여러분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이 필요할 때 투자를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됐다면은 미리 받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시드 때 미리 받아가지고 거기에서부터 팁스를 가든 뭐라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가야지, 우리 이제 돈 필요한데 여기쯤부터 받아야지 그러면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시간이 더 걸린다의 문제가 아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되게 투자하기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투자자는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돈을 붓는 게 아니고, 여기가 요 시점에서 이렇게 가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좀 볼 수 있겠다, 이런 기대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려면은 사실은 굉장히 그 타이밍 어레인지가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쪽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거나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저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본인이 투자를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장 때가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만나는 보라고 얘기를 해요, 투자자들을.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좀 그래도 그 시점에 콜드메일이라도 보내고 투자자를 만나보기라고 하고 얘기라도 해보면은 당장 투자를 안 받더라도 자기네들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준비해서 나가야 될지는 좀 명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알려주기가 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은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투자사에 대한 이해인데,
일단은 이제 투자사가 생각보다 그 대한민국의 그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르면은 실제로 투자라고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조직이 기관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중소기업 창업투자에서 창투사라고 해서 벤처캐피탈이라고 하는 회사고, 여기가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일종의 여기도 펀드레이징을 하는 회사라고 했죠. 펀드 운용사고, 창업기획사라고 해서 이 벤처캐피탈보다는 조금 이걸 레벨이 낮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여기는 주로 이제 원래는 여기는 ABC 하던 데였어요. 그리고 그 시드나 아니면은 프리 A 정도 이런 어중간한 데는 보통 벤처캐피탈에서 요즘에는 초기 창업 기업도 하지만은 거기를 가는 게 주로 엔젤 투자자들이 했었는데, 그 엔젤 투자자들의 영역이 너무 앞단에 있다 보니까 그 중간을 채우기가 애매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거를 정한 게 이제 AC라 그래서 엑셀러레이션 캐피탈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창업 기획사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중소기업 관계법령에 따르면은 뭐 전문 벤처 캐피탈리스트 양성을 수료하는 그 전문 그 투자자 몇 명하고 전문 인력 2명하고 뭐가 있어야 될 거, 뭐 기본 자금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뭐 50%를 반드시 뭐 몇 년 안에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조약이 있거든요. 그런 규약을 맞추면은 이 창업 기획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AC들이 많고 지금도 계속 생기고 있고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뭐 중소기업 창업투자 조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흔히 신기사라 그래서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 이런 것들도 실제로 있고, 그다음에 경영참여원 사모집합 투자기구라고 해서 이제 PEC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사모펀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이제 명칭으로 보면은 사모펀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펀드의 성격이 어떤 개인이나 민간으로부터 끌어들이면 사모펀드가 되는 거고, 그런 사모펀드 프로그램 자체는 그 투자조합은 이제 창업투자회사나 창업기획사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사모펀드예요. M&A를 하고 뭐 적대적으로 막 인수합병을 하고 팔아치우고 막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구조조정하고 이런 데가 이제 그러니까 진짜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데가 이제 정식 명칭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거를 뭉뚱그려서 사모펀드라고 얘기하는데, 사모펀드는 엄밀하게는 어떤 조직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투자 운용 방식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네 가지는 지금 여러분이 초창기에 볼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사실 뭐 정확하게 알고 있지도 못하고, 오늘 이제 여러분이 한동안 신경 써야 되는 건 VC하고 AC만 신경 쓰시면은 거의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문제는 이런 이제 뭐 A씨나 VC에 대한 이해를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투자사를 내가 만나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뭐 돈을 많이 주는 투자사를 만나야 되나, 아니면은 뭐 내 사업을 이해해 주는 걸 만나야 되나, 그 희망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냉정한 얘기인데, 여러분은 솔직히 투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투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은 여러분이 투자를 받기 전에 이미 회사가 뭐 굉장히 커가지고 막 여기저기 매스컴에도 나고 되게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서 내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막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밸류에이션이 쫙 올라가고 막 여기저기 매스컴에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투자사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죠. 그때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누구 하나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뭐 투자사나 이런 A씨나 VC에 만약에 연락을 한다 그러면 뭐 대표님까지는 아닌데도 심사위원들은 한 번쯤 보러 와요. 왜냐? 제가 보통 연락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를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서울대학교 있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창업 보육을 하고 있으니까 제 주변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스타트업들을 소개를 받으려고, 또 혹은 저는 이제 인큐베이팅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 엑셀러레이팅이나 어쨌든 이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투자를 아직 사실은 이해도에 대한 부분은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조언을 구하러 많이 오는데,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M&L이라고 하는 회사로 투자를 받아야 된다. 뭐 주식회사는 아니지만은. 그러면은요, 어지간한 그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서울대를 뭐 서울대가 없고 그냥 M&L이라고 하는 회사에 그냥 사장이다,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걸 하고 있다. 그러면 어지간한 투자사의 심사형 만나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 사람들 바쁜데 왜 투자도 안 할 회사 사장을 만나야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저도 그럴진데, 그래도 저는 그런 일이 생기면 한 번은 만나러 와요. 왜 만나러 오냐면은 어떤 회사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예의상 친분이 있으니까 인간적인 관계로 한 번쯤 만나러 와서 얘기는 들어주겠지만 투자는 안 하겠죠. 왜? 난 또 우리 회사 투자 안 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투자 못하지. 이거 뭐 수익률도 안 나오고 완전히. 근데 적어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은 저보다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보다 선택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만약에 투자자를 만날 기회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만나보는 게 좋고, 누가 만나자 그러면 이걸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아직 생각이 없는데, 그건 되게 배부른 소리예요. 일단은 만나보세요. 왜? 만나고 뭐 아니면 많은 거지만 또 그 사람들이 보는 얘기나 어떤 회사의 얘기나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 오히려 여러분이 만날까 말까 만날까 말까 이러다가 막상 만나보면은 그쪽에서 실망하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이 뭐 이상한 소리 많이 하면 아유 이거 기대하고 다르네 그러고, 그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거기 가서 우리 투자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뭐 이제 뭐 한번 보내보시죠 한 다음에 그냥 차 버리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만나보세요. 다 경험이고 기회고,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것도 다 어떤 그 창업의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뼈 아픈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주변에 이제 우리 창업자 중에 전 얘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어떻게 얘기하면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건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건 고집 센 게 아니고 그냥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택을 존중은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모니터를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니터는 참고로 중소기업 겁니다. 예, 그냥 나름대로 그냥 괜찮다는 평이 있는 중소기업 거고, 저는 요즘에는 뭐 삼성이나 LG 같은 S사나 L사 제품을 사진 않아요. 왜? 돈이 없으니까. 예, 저 그렇게 부유하지 않거든요. 예, 뭐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제가 월급을 받아봤자 얼마나 받고, 그 다음에 뭐 이 수익 나봤자 얼마나 나겠어요. 사실 제 월급 다 합쳐가도 지금 어지간한 이런 대기업 다니는 사람 한 반 정도 될까 말까 하고, 반도 안 될 거고 아마. 그 다음에 뭐 좀 잘 나가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저는 중소기업 제품을 써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돈이 진짜 많아요. 그냥 뭐 가성비 이게 아니고 그냥 필요하면 사면 돼. 그냥 필요하면 이거 사서 그냥 쓰면 돼. 그런 사랑이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S사나 L사 거 제일 큰 거, 해상도 높은 8K는 안 나오구나, 4K 이런 거 사요 그냥. 예, 저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혹가다 제가 중소기업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냥 뭐 빨리 뭐 해가지고 좀 그 가성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 그냥 요 정도 써도 되겠다 그럼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진짜 돈이 많고 선택권이 충분하다, 아무거나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럼 삼성 거 사거나 LG 거 산단 말이에요. 왜? 돈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같은 값이면 비싼 거 쓰는 게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가성비를 생각한다, 그것도 그 가성비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돈이 엄청나게 많다면은, 그럼 그냥 저기 인터넷 뒤져서 최저가도 안 찾아요. 그냥 동네 마트 가서 사와요 그냥. 예, 여기 저희 하이마트 가가지고 이거 배달해 주세요 쓴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사람의 어떤 그 기본적인 선택의 과정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투자사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메이저 투자사들이 있어요. 뭐 카카오 벤처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되게 유명한 몇몇 이제 투자사들이 있죠.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런 스틱 벤처 뭐 벤처스 이런 데도 있지. 자, 그런 투자사들이, 메이저 투자사들이 A사, B사, C사가 있다 그러면, 보통 제가 메이저 투자사다 마이너 투자사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사실은 되게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지만, 그치만은 원래 스타트업도 잘 나가는 스타트업, 못 나가는 스타트업, 중소기업도 잘 나가는 중소기업, 못 나가는 중소기업 있고, 뭐 대학교도 엄연히 이제 그 구분이 돼 있고, 실제로 뭐 현실은 냉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사도 굉장히 큰 펀드로 운영하면서 진짜 막 너도 나도 받고 싶어하는 그런 투자사가 있고, 거긴 뭐 하는 투자사, 이렇게 이름도 못 들어본 투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현실이니까. 그렇다고 마이너 투자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러브콜을 날리고, 여러분이 그 중에서 선택만 해야 되는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A사, B사, C사라는 메이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A, B, C사에 누군가가 설립한 회사라고 하는 뭔가 좀 애매모호한 들어가 있는, 내가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그런 투자사를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물론 여러분이 100%다 메이저사를 선택할 거라고 장담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투자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오히려 이런 쪽에서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면서 뭔가 더 믿음도 가고 내가 같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는 그런 믿음이 가면, 이런 데하고 같이 일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만약에 여러분이 애초부터 A사, B사, C사 같은 메이저급 투자사와 만날 기회가 없었다면은,
뭐 연락해봤자 그냥 콜드메일 보내봤자 답도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은 그냥 그나마 나머지 있는 투자사들 중에 여러분 회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어딘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제자 중에 하나가 투자 받기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맨날 그 칭얼대는 제자 하나 있거든요. 이제 그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저도 이제 투자 쪽에 이제 업무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련해가지고 좀 이런저런 그 뭐냐 공부들도 많이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제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우리 회사의 가치를 안 알아주고 사실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림을 보여주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되게 불만도 많고 투자를 그래서 못 받고 있다가 어딘가 이제 투자사를 만나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투자사야? 어디인데요? 어디인데요가 아니지. 저 혹시 그 교수님 카카오벤처스 알아요? 알지, 거기 되게 유명한 데 아니야. 거기 계시던 이사님이 나와가지고 설립한 회사를. 그러면 그게 뭐야 도대체. 이 약간 아까 모니터로 따지면 무슨 모니터 사셨어요? 삼성 아니죠, 삼성. 삼성 알죠? 그거 좋잖아요. 예. 거기 패널을 쓴 어떤 기업의 제품을 샀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사서 쓰는 거면은 어느 회사 거 샀는데 여기 패널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구질구질하게 삼성의 패널을 갖다 쓰고 삼성의 A급 패널을 갖다 쓰고 있는 괜찮은 가성비 좋은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앞에 뭐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그 친구는 거기가 그나마 유일한 선택지였던 거예요. 그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투자사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문제는 얘가 기본적으로 하는 그 행동을 봤을 때 얘는 적어도 다른 투자사들이 그 보고 싶어하는 그림을 절대 안 맞춰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투자사 입장에서는 여기에 투자를 못하는 거죠. 왜? 딱 봐도 투자율 안 나오고 회수율 안 나오고 기간도 애매모호한데 대표도 고집 더럽게 세고 그럼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맞죠, 맞습니다, 맞죠. 그러고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본인이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설파를 하고 있지 자기가 직접 그 회사의 어떤 가치나 비전이나 모습을 진짜 투자사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좀 이렇게 확 키울 수 있는 거를 이제 바라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투자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도 계속 고꾸라지거나 받고 나서도 그 후속 투자가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좋게 얘기하면 대표자의 신념인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회사는 투자 못 받는다고.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진 않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회사 투자 받아가지고 커야겠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이제 이 시스템 다 갈아엎고 콘텐츠 다 갈아엎고 사람 투입해가지고 뭔가 한 다음에 그 포트폴리오 잘 그려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투자자랑 만나가지고 미팅하고 원하는 거 맞춰주고 하겠죠. 근데 저는 그걸 안 할 거고 그걸 안 하면은 투자를 못 받는 거라니까 안 받는 거지만, 그렇지만은 돈이 필요해서 투자를 받아야 되고 그것도 많이 받고 싶어하고 가치를 알아주길 원하면서도 상대방이 원하는 가치 이만큼도 안 보여주면은 그거는 사실 잘못된 거죠. 도둑놈 심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하세요. 왜 투자사를 찾기 어려울까? 왜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는 투자사가 없을까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보면 좋은 투자사는 얼마든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무슨 A사, B사, C사 이런 메이저급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은 투자사는 있었지만 애초에 여러분에게 선택할 기회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해봤는지에 대해서 생각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열심히 안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제자 정말 열심히 살아요. 진짜 잠도 못 자고 저보단 좀 덜 열심히 살아요. 제가 더 빡세게 살아요. 근데 저보다 더 빡세게 사는 창업자들은 아직까지 본 적은 없고 저는 아예 그냥 주말이 없으니까 대부분 워라밸은 꽤 지키는 편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노력의 방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사업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매출 내고 하면서 이걸 하는데 그냥 올인을 하고 난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노력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투자를 받으려면 투자를 받기 위한 쪽으로 노력의 방향이 기울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으로 가지를 않는 거죠. 그럼 그 부분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건 이제 제가 심화편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이제 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를 조금 맞춰서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보통 여러분이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를 좀 뜯어 고쳐야 된다 그러면 이런 강좌 하나를 듣는 것보다는
이런 쪽 관련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게 나아요. 즉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필요한 게 내가 정말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고 지원 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누가 얘기해주는 뭐 공짜 강의 하나, 뭐 기관에서 얘기해주는 그냥 공짜 멘토링 하나, 그런 거 하나 두 개씩 들어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는 진짜 극히 일부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고 그 공짜라고 하는 콘텐츠나 멘토링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한계치는 분명히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운이 좋아가지고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인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너무 그렇게 그 뭐냐 하염없이 시간만 날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회사에 돈을 벌려고 한 시작이면은 그만큼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의 원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국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예스나 노냐인데 여러분이 진짜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투자를 받으면서 정말 어떤 좋은 그 결과를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남들 하는 만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투자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림이 명확하게 본인도 아는데도 안 하면서 투자를 안 한다라고 징징대는 거 보다는 맞춰줘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저희 제자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새로운 방향성을 찾았고 아이템을 찾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뭐 아주 간단한 뭐 한두 페이지짜리를 보여주면서 이런 사업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봤을 때 이거는 좀 가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아이 교수님은 아직 저희 그 얘기를 못 들어보시지 않았냐. 시간을 내서 저희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가능성 있는지 알 거다. 다른 사람들도 다 좋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남들 하는 만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경우 이런 걸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하냐? 페이퍼만 봐도 뭔지 알게 와요. 근데 꼭 보면은 그 뭐냐 멘토링을 와도 그렇고 뭔가 관련된 상담을 와도 그렇고 얘기를 해도 그렇고 지가 투자를 받고 싶고 정말 창업을 잘하고 싶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서식을 맞춰서 갖고 와서 저한테 좀 보여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서류만 봐도 뭔지 알게끔 만들어 놔야 되고 저뿐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봐도 알게끔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제가 언젠가 가서 브리핑을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저의 그 뭐냐 이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기술적으로 중요한 거고 그렇게 누출이 안 되는 거면은 그러면은 유출이 되면 안 되는 거면은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남들이 보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냐. 그게 아니면은 네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아이템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설명을 더럽게 못하는 거냐. 결국 어느 쪽도 스타트업으로서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에요. 남들 하는 만큼이라고 하는 거는 시드 레벨에서 또 시리즈 A에서 프리 시리즈 A에서 그 단계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우리 회사의 모습을 만들고 그 포트폴리오 명확하게 보여줘서 그냥 딱 한 페이지만 봐도 뭔지 알게끔 그 적절한 어떤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와 그다음에 적절한 어떤 회사의 그 오픈된 소스와 이런 것들의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춰가지고 그런 거를 만들어놔야지 저한테 그냥 대뜸 보내면서 아 우리 기밀 많아가지고 그냥 우리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만나보지 않을래요? 안 만나요. 관심 없거든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보냈다요. 그따위로. 우리가 어떤 기술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기밀 관계로 제가 자세한 거 못 보내드리니 이런 거라는 것만 알아두고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가서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밑에는 어디에서 베껴놓은 그냥 시장조사 자료 그냥 진짜 베껴놓은 거. 그래가지고 저는 답변 딱 보냈어요. 오지 말고 나는 니들 기술 관심 없어. 너는 앞으로 투자자들한테 그런 얘기 들을 거니까 뭐 알아서 준비를 하건 아니면 나한테 상담을 받지 말건 마음대로 이건 기본이 안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 제가 학교에서 이제 여러 멘토링을 하다 보면은 정말 기본이 안 된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한테 내가 가가지고 막 브리핑하고 뭐 되게 멋있는 거 이게 아니고 그냥 페이퍼만 봐도 뭔지 알아야 돼요. 왜 페이퍼만 봐도 뭔지 알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안 만들고 왜 지멋대로 내 얘기를 들어야 이 아이템의 가치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드냐고요. 그거는 뭘 알리는 거냐면 아이템은 되게 좋은데 나는 대표자로서 자격이 더럽게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정말 이 아이템을 가지고 내 신념을 가지고 내 스스로 이제 꿋꿋하게 밀고 나가겠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대신에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제대로 된 어떤 상담을 받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일단 여러분이 먼저 패를 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먼저 맞춰서 갖고 와야 돼요. 아니면은 돈을 내야 돼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그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어떤 그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창업가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